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래저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죠. 평소 유튜브를 안 보던 기성세대들도 유튜브 덕분에 우울함과 무료함을 달랜다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유튜브는 무궁무진한 콘텐츠의 수만큼 가짜뉴스도 많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나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된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동영상 거래 사건까지도 가짜뉴스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다뤄보고요. 4월 4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착취 동영상 거래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조주빈의 얼굴 그리고 신상이 공개되던 날 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던 조주빈의 말 한마디가 불필요하게 화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상 공개를 하고 그리고 조주빈 씨를 열심히 부각하는 보도 행태는 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우리가 끔찍한 범죄에 대한 징벌을 한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을 악마화하는 보도는 결코 온라인 성착취 관련한 다양한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주빈 씨를 신상 공개를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원했지만 막상 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우리가 쥐어준 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보도들을 보면은 조주빈 사생활을 캐고 네. 그가 뭐 이중생활자다 등 개인적 일상으로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서사를 보도를, 갖춘. 네,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가 한 행위, 그 범죄를 우리 사회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범죄가 나온 게 처음이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손을 못 쓰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적 보도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조주빈 씨를 막 욕하다가 또 이후에는 그 사람이 형을 몇 년을 받았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관심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언론이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사건에 집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보도하자는 얘기가 지금은 SNS상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기나긴 재판 기간 동안에 언제까지 그렇죠. 이어질지 네. 사실 우려가 됩니다. 네. 예. 그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고요. 네. 네. 이 최근에 유튜브 모니터 결과를 내놓으셨던데 심지어 이 조주빈 사건, 네. N번방 사건을 이번 다가오는 총선과 연결해서 비판하거나 허위 조작 정보를 내놓는 것도 있었다고요? 네, 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조주빈은 좌파다. 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보인다. 그리고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은 좌파들만 사용하는 곳이어서 수사에도 우리 우파에게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네. 이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2030 여성의 표를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 너무 정치적인 쇼다. 이런 식의 이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서 네. 이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게 좀 약간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떤 네. 내용들은 참 좀 답답하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는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조주빈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정사회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좌파, 친정부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유튜브의 이야기도 있지만요. 또 다른 언론에서는 조주빈 씨가 일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또 나오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사람이 좌파 친정부냐, 친문재인이냐, 또는 일베냐,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본질, 그 엠번방 사건의 본질과 연결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정치적인 논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피의자의 정치 성향이 무엇이든 무조건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조주빈이 학보사 편집장이었던 시절에 그 시국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국선언이 전 현직 대학 언론인, 그러니까 학보사 언론인들이 477인이 함께해서 했던 그 선언이었어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이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언론에게 올바른 언론 보도를 해달라라는 요구. 네. 그 요구를 하는 시국선언이었습니다. 대학 학보사 편집인들이 시국선언을 한 거니까. 전현직 모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더라고요. 네. 여기 477인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좌파, 뭐 문재인, 친문재인 정부, 이거는 굉장히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 덕분에 조주빈 씨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서 혜택을 받았다라는 주장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거듭 또 말씀드리지만 조 전 장관 재임 시절인 2019년 10월 제정돼서 퇴임 후인 12월부터 시행된 검찰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사건 관계인의 출석과 조사, 압수수색, 체포나 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촬영이나 녹화, 중계방송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이게 맞는 말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법무부령으로요 검찰에만 해당됩니다. 경찰에는 관련이 없어요. 네. 경찰에서는 아시다시피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네. 거기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3월 25일에 조주빈 씨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하자라는 결정에 따라서 경찰의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에 노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했다라는 것이죠. 네. 조주빈이 좌파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뭐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신다고 요즘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다 해도 이렇게 조주빈 이 범죄자의 뭐 정치 성향까지 이렇게 분석하실 시간이 이렇게 많으신 건지 네,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 소식은 우리 김 대표님께서 이건 꼭 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전 사실 유튜브 팩트체크가 더 재밌거든요. 네. 네. 이건 진짜 오늘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네.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맞아요. 네. 코로나 와중에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흉악적인 사회 사건 때문에 이래저래 이번 선거가 좀 묻히고 있어요. 네. 참 주목받지 못하는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더라도 이미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시작이 됐고 선거보도 모니터링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저희도 이 조주빈 사건이나 여러 가지를 다른 것을 더 많이 모니터하고 있고요. 다른 사안을 선거랑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선거의 득표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선거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6개 종합일간지와 그리고 7개 방송사 전역 종합뉴스의 선거 관련 보도를 양적 질적으로 모두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5주간의 전역 종합뉴스의 선거 보도를 분석을 했어요. 그 5주간의 분석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선거 보도량이 적습니다. 특히 최근의 보도,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총선 관련 선거 보도수가 총 보도수 대비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적은 보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우리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고 또 각 지역별 또 정당별 후보자들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보도량이 전체 뉴스를 100으로 봤을 때 15%를 넘지 못했다. 그렇죠.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보도량이 적어도 너무 적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5주간의 총선 보도를 분석해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선거 보도가 스트레이트 보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전해주는 보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코너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근데 이 별도의 코너라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아까 말한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요즘 그 JTBC의 비하인드 뉴스라고 해서 네. 어떤 화제가 되는 그런 주제들 키워드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약간 단신처럼 전하는 네. 그런 보도 이런 식의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십성 내용들을 묶어놓은 그런 상당히 연성화된 네, 그런 별도 코너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별도 코너에서 신기하게 선거를 많이 다루더라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네. 그것도 연성화된 형태로 다루고 있다. 네. 정통 뉴스 형식으로는 잘 안 다루지만 이렇게 연성화된 코너를 통해서 다루는 거 이거 좀 정치를 희화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근데 이제 슬픈 거는 워낙 선거 보도가 없으니까 그래 거기서라도 다뤄줬으면 그나마. 이게 어디냐라고 네. 생각해서 그래도 거기서 발견하면 반갑긴 한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너가 굉장히 연성화된 흥미 위주의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이슈 중에서도 자극적이거나 누가 말실수 뭔가 이렇게 좀 지적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것이 아주 큰 정치적 이슈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부각해서 약간 놀리는 듯한 네. 그런 보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MBC의 정치적 참견 시점이라는 별도 코너가 있고요. 채널 A에는 여랑 야랑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두 코너가 2월 17일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말실수를 공통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미래통합당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미래한 통합당이라고 당명을 서너 번 틀리게 부르는 실수를 했는데요. 후 방송사는 이걸 별도 코너로 전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사건이 이제 이런 일이 해프닝이 벌어지면 보도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건 알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선거 보도가 너무너무 적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누군가가 실수하는 이런 네. 내용들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유익한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 당명을 너무 자주 네. 바꾸시니까 이렇게 당 대표조차도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선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여야가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도입이 됐고 그게 처음으로 이제 실시되는 선거예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정당 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더라고요. 네. 이 소수정당 관련, 소수정당 후보 관련한 보도들은 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놀랬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소수 정당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아져야지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워낙 선거 보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 와중에 선거 보도가 이제 후보 간 균형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선거 보도처럼 거대 양당 중심의 역시나. 보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정책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소수 정당은 대부분 비례대표 후보를 내잖아요. 근데 네. 그 비례대표라는 게 인물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약과 정책을 보면서 그 정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약 정책 보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선거는요, 사실은 누구를 선출시키느냐, 그러니까 이긴 자만의 파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이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논의해보는 장이 마련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정책 보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보도가 너무 없었다,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있는 그 총선 선거 보도들도 보면 주로 보도되는 것들 보면 격전지를 가다 해서 거의 연예인급 간판 스타 정치인들. 네네. 그 지역구 얘기만 다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관전평이라고 말하고 네. 자객 공천, 서로 싸움을 붙이고 있다. 네. 자객을 저격시키려고 내려보냈다. 이런 식의 표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네, 유해 보도랍니다, 여러분. 네, 잘 걸러서 봐주시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언론 관련 내용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MBC의 보도로 이게 저희가 알게 됐죠. 네. 지금
이미 수감 대부분, 중인, 예. 네, 수감 중인 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죠. 네. 이 사람 취재 과정에서 채널A가 보도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성명을 내셨다고요? 네, 저희가 어제 거의 모든 언론단체들이 관련된 성명을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기자가 누군가에게 접근해서 사실 기사를 빌미로 해서 협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협박의 근거가 정말 검찰과 그야말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했던 것인지 검찰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당사자 검사장은 아니라고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그런 이제 유착이 되어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혼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그렇게 협박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지금 수감되어 있는 12년의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당신이 추가적으로 다시 지금 조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 조사로 가족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재산을 더 많이 징수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달라. 네. 그것을 주면 내가 당신에게 좋게 양형을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난 그럴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취재 윤리 수준을 넘어서서 범죄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지적을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기자가 왕인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인이어도 아무리 공익이 중요하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윤리가 있고요. 그리고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들은 그러니까 자체 진상조사 하겠다고 했어요. 채널A가. 네.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우리도 자기네 이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국민들은 이제 그것을 잘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월 21일까지 채널A 재승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채널A 재승인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거의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은 그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널A에게 조건부 재승인을 내야 된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채널A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사실 이전에 저희가 검찰발 언론 보도가 너무 많다. 네, 이런 네.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벌써 작년의 일입니다만은.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검언 유착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네. 중인데 조사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YTN 뉴스 FM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정어린 비판을 직접 달려가서 들어보는 열린 마이크.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의 진정한 서포터즈, 애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열린 마이크. 오늘도 김희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애청자분을 만나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서초동에 거주하고 있는 46세 김구영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김구영님은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매일 타는 출퇴근 버스에 저희 라디오가 주파수로 고정돼 있다고 합니다. 아, 몇 번이죠? 그걸 못 여쭤봤네요. 여쭤보셨어야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매일 아침 또 출퇴근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방송을 접하게 되셨고 현재는 YTN 라디오의 애청취자가 되셨는데요. 먼저 김구영님의 자기소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니는 회사가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이라고 배송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을 위해서 의료기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왕구, 아니면 도서 이런 걸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죠. 아, 복지재단에서 네. 배송 일을 맡고 계시는 김구영님.
왜 이렇게 씩씩하시죠? 굉장히 씩씩하시죠? 네. 워낙 YTN 라디오의 애청취자이셔서 이날 네. 굉장히 들뜨셨습니다. 아니, 연세가 40대 중반이신데 저는 뭐 군을 갓 제대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신병 느낌? 그 정도로 굉장히 인터뷰에 네.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주셨는데요. 네. 김구영님은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면 그날 배송해야 될 상품과 또 배달 주소지를 확인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배송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네. 힘든 점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구영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요. 바로 들어보시죠.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가 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일 한다는 게 뿌듯하죠. 일단은 직장 다닌다는 게 뿌듯하고 요즘 뭐 청년 실업자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요. 요새 계약도 또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도 쉬고 또 어린이집도 휴원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서 오는 단체 주문 이런 주문량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물량이 많지는 않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 뭐 청년 실업이니 뭐 해서 일이 없는 것보다는 낫죠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할 수 있음 자체에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아, 김구영 님도. 네, 그래서 지금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편 김구영님은 저희 방송 중에서도 특별하게 애청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건지 들어보시죠. 변상홍의 뉴스는 전혀. 왜냐면은 시청자하고 소통도 나누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죠. 병상욱 앵커님은 여러 프로그램 진행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진행도 잘하시고 또 차분한 느낌이 들고 그게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계속 쭉 듣고 있었죠. 문자도 보내고 있고. 아,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 애청자시군요. 네.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YTN 라디오로 나가고 있지만 TV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동시간대 YTN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변상욱 앵커의 오래된 팬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네. 워낙에 변상욱 앵커님의 왕팬이시고요. 네. 그래서 매일 문자를 보내신다고 해요. 음. 그렇게 저희 라디오를 애청취하고 계셨고 한편 또 라디오를 즐겨 듣는 이유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어떤 건지 들어보시죠. YTN은 장점이 뭐냐면은 모든 회사원들은 정치, 경제, 시사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건 사고를 알려줘서 진짜 칭찬할 만하죠. 아쉬운 점은 없고 YTN 라디오 프로그램 진짜 대박이 났으면 좋겠네요. YTN 라디오 화이팅! 아쉬운 점은 없으시대요. 네, 김예은님. 없습니다. 단점이죠. 아, 이런 애청자분이? 대부분 다 아쉬운 점 하나씩은 던져주시는데 아쉬운 점은 없대요.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그래도 뭐 하나 없으시냐. 조금이라도 아쉬운 점 있으면 얘기해달라라고 네. 계속 여쭤봤는데 없습니다. 없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쉬운 점이 왜 없으시겠어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 라디오를 애정하시는 거겠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YTN 라디오 들으시면서 몰랐던 뉴스들, 사건, 사고까지 정말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어서 YTN 라디오 참 좋다.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긍정의 하트를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배송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버스에서 YTN 라디오를 즐겨 들으시면서 팬이 되신 김구영님 만나봤습니다. 너무 반가웠고요. 김예은 리포터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의 대유행,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스와 메르스에 이어서 다시 창궐한 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김지석 스페셜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예. 네. 자,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이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전 세계 100만 명이나 감염된 상황인데요. 이 사스나 메르스에 이어서 이번 코로나19 역시 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된, 그래서 결국 이게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기후변화도 연관이 있고 네. 환경 파괴하고도 연관이 많은데 네. 환경 파괴는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쥐에서 지금 출발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예, 근데 그게 그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네. 서식지를 파괴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거기 들어 살거나 경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접촉을 안 하던 인간과 박쥐가 접촉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게 맞아 떨어지면 이제 감염이 시작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사실 해외에서는 우리가 산림 파괴를 목초지를 만들거나 경작지를 만들고 산림 파괴를 했던 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면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논의가 좀 많고요. 네.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어디 정착한다는 거는 거기가 알맞은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네. 알맞은 날씨, 알맞은 기후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너무 덥다, 이동해야겠다 해서 어디 살던 곳을 나가서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원래 안 만나던 그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서 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후 위기는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환경 파괴는 좀 직접적으로 감염병 위험을 높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영구 동토라고 하는 네. 얼어붙은 땅에 또 바이러스가 많이 잠자고 있는데 이게 녹고 있어서 여기서는 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완전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 저희가 이런 얘기들 환경 문제 얘기할 때 많이 거론하는데 이렇게 북극이나 남극에 얼음이 녹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바이러스를 출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연구도 거의 안 돼 있고, 네. 한 몇 팀 정도가 한번 봤는데, 뭔가 못 보던 것들이 있다까지는 나왔지만, 네. 아직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보통 과학에서 이거는 영어로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이제는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라까지는 알지만 네. 그럼 어떤 문제인지 하고 들여다보지는 않은 거라서 네. 일단은 코로나가 제일 급하지만 이제 잠정적인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기후 변화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방금 이렇게 숲을 없애고 목초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 숲에 살던 쥐나 박쥐가 인간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번식하게 되고 또 기후변화로 서식지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사는 게 우리랑 맞지 않는구나 해서 야생 동물들이 서식지를 옮기게 되고 이러면서 인간과 없던 접촉이 생기니까 감염병도 옮아지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과학적으로 얘기된 근거들은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기후 변화 현상 중에 하나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지구 온난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번 겨울은 사실은 겨울이 없었죠, 별로. 예. 그렇죠. 추위가 없었어요. 추위다운 네, 추위가. 눈은 이제 실종돼 버렸고요. 네. 그래서 일본 내염주의보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관측되고 있는 현상인데 저도 약간 찾아보고 좀 충격을 먹었던 게 네. 82년도만 해도 일본 내염은 원래 좀 여름 질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6월에 주의보가 났었어요. 82년도만 해도 네, 지금으로부터 한 38년 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염을 옮기는 빨간 진모기가 발견되면 주의보가 나오거든요. 네. 82년도는 6월이었고, 네. 83년부터는 5월에 발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의보가. 네. 99년도까지. 99년도까지.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0년도 초반부터는 네. 4월에 주의보가 발생됐습니다. 점점 빨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19년 4월 같은 경우는 네. 4월 중순에 주의보가 나왔었어요. 네. 자, 그런데 2020년 네. 올해는 어떻게 됐냐면 3월 24일에 빨간 벌써 진모기가 네, 발견됐어요. 전라도 쪽하고 제주도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네.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벚꽃도 채 피기 전에 네. 일본 내염주의보가 발령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보시면은 20년마다 한 달씩 지금 당겨지고 있는 거고. 그러네요. 이대로 쭉 가면은 이제 뭐 2월 달 가는 거죠. 예. 거의 모기가 상주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빨리 날 수 있는 거는 겨울 기온이 올해가 작년보다 한 2도 정도 높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겨울을 나고 그다음에 이 정도 따뜻하면 활동이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19 이런 신종 감염병이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지석 스페셜리스트께서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사례가 적으니까 일본 내염 모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주셨는데 15년 주기로 한 달씩 계속 그 출범 시기가 당겨지더라. 이것이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관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 대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해소가 되고 있지만, 근데 마스크를 주워서 받는 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되고 어려운데.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식량 위기를 가져오거든요. 네. 밖에다가 키우고 있는 벼나 밀이 덥다고 우리가 집안에 들일 수도 없고 엄청난 면적에서 경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자랄 수 없는 정도로 뜨거워지거나 강수대가 이동해서 우리나라도 장마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네. 아예 비가 와야 될 때 안 와버리면 대책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산림 파괴를 줄인다거나 백신 개발 이런 거지만 동시에 이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이나 전기차 전환 이런 거를 빨리 하지 못하면 네. 마스크 대란과 식량 대란을 상상해 보시면 어떤 게 더 심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후 위기라는 그 문제를 좀 계속 붙잡고 가야 된다. 네, 섭뜻하지만 정말 곧 닥칠지도 모르는 식량 대란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네, 좀 안타까운 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지면 옮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접촉하면. 굉장히 그다음에 한번 옮기면은 증세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우리가 타고났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건. 네. 근데 이제 기후 위기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보도들도 나와요. 코로나의 역설이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오고 이동을 제한시키고 공장이 멈추고 하다 보니까 대기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대기질이 다소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좋아지진 않은 게 오늘도 미세먼지 되게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좀 좋아지긴 했는데 한 가지는 그게 좀 좋아졌다고 거기에 이제 현혹되면 안 된다. 예, 너무 좋아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왜 그렇죠? 사실 이제 미세먼지 당연히 안 좋고 저도 너무 싫어하지만 지금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원래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국제 회의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돼 버렸어요. 대책 회의를 기후변화 총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기후변화 총회가 원래 11월에 영국에서 열리기로 돼 있고 네. 이게 그 2015년에 어렵게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결국은 합의 내용이 뭐냐면 2020년에 만나서 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자라는 거였는데 그 모임이 지금 취소가 돼 버렸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름대로 녹색 그런 전환을 위해서 선언도 할 겸 해서 피포지라는 회의를 또 유치했었는데 이것도 밀렸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 식량 위기라는 그밖에 온갖 자연재해를 가져오는 그다음 바이러스도 심하게 만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회의가 지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러니까 물론 약간 공기가 맑아지고 이런 건 좋지만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위기가 같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약간 사양 산업이 돼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연명한다거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또 거의 무효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혼란한 틈을 타서 중요한 회의는 밀리고 물론 이유는 있죠. 환경 측면에서. 그래서 작은 환경 문제는 일시적으로 좋아졌지만 지금 있는 차들이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후 위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게 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의 역설에 속지 말아야겠네요. 우리가. 역설의 역설이랄까요. 역설의 역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피스의 김지석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4월 4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인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aby, won't you tell me why there is sadness in your eyes? I don't wanna say goodbye to you. Love is one big illusion I should try to forget, but there is something left in my head.